오늘 시험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본 민법 문제를 골랐는데요. 난이도하고 여러 감안해 보니까 이 감정평가사 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문제하고 변리사하고 주택관리사 시험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만든 문제도 몇 문제 있고, 일단 문제 길이는요, 우리가 실제로 시험 볼 문제 길이하고 비슷합니다. 이 정도 길이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는 원래 감정평가사가 공인중개사보다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올해는 좀 쉽게 출제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하고 난이도가 유사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만들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 대부분의 민법 시험들이 어렵게 출제되지를 않았어요. 뭐 변리사든 법무사든 뭐 행정사든 뭐든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도 올해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년과 난이도가 비슷하든지 조금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해가 아닌가 싶어요. 이유는 어차피 올해 출제된 시험 문제를 참고해서 내기 때문에 난이도도 이제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희망적인 말씀드리면 요 정도가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난이도라면 요거보다 조금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이제 부산에서 이걸 봤는데 평균은 50점이었어요. 딱 50점이었고 우리는 평균은 딱 45점. 예, 45점이고 어제 부산에서 제일 잘 보신 분은 77.5 맞으셨고 여기는 오른으로 보니까 67.5 맞으신 분이 제일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몇 점 정도면 좋은가? 뭐 80점, 90점 맞으면 좋지만 그 정도는 바라지 않고요. 한 40점 언저리 정도 되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리만 잘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상하고 난해한 판례 이런 건 이제 볼 때가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요.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내 거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안배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이 정도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연습 확실히 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하실 때 쪼개서 하자 그랬죠, 그죠? 한 5문제 풀고 시계 보고. 그죠? 원래 시험장 가서 그렇게 못해요, 그죠?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시계를 안 보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고요. 참 재밌는 거는 저번 주 시험 문제가 좀 이거보다 짧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부산에서 보니까 저번 주에 4문제 찍고 오늘도 이번에도 4문제 찍었대요. 그분은 습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길다 그래서 많이 찍는 것도 아니고 짧다 그래서 적게 찍는 것도 아니라면 그분은 큰일 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쪼개셔가지고 자꾸 시간 체크하고 하시면서 몸에 익으셔야 돼요.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꼭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문이 한 2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기본적인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만 충분히 풀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낯설은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처음 보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장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읽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문제도 어차피 새롭게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다 처음 보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라서 낯설 뿐이지 문제 자체가 뭐한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항상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자꾸 시간 체크하셔서 주어진 시간 내에 꼭 푸셔야 됩니다. 어디 가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예? 하산하셨어요? 자, 1번부터 풀어보죠.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법률상 공시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집합물. 이런 지문이 나오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저번 주에 요건하면 뭐죠? 요물계약이 떠오르고요. 법률상 공시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집행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뱀장어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죠? 이거는 뱀장어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뱀장어. 뱀장어 뭐 할 수 있죠?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죠? 따라서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좀 이따 보고 3번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 과실에 대해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농작물이나 미분리 과실,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죠? 거래할 수 있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맞죠? 우리가 이거 작년도에 나온 지문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죠? 다시 말하면 농작물은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고요. 명인 방법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아세요?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답부터 먼저 불러드릴까요? 예? 그냥 풀어드려요? 그죠? 답은 좀 드릴 테니까, 그죠? 답은 이제 뭐냐면 2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죠. 물론 소유자도 뭐죠?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법정 과실은 어떻게 되냐면 선인 기간 동안 과실을 갖는 거죠. 그죠? 선인 기간 동안. 만약에 소유물이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법정 과실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하겠어요? 수취할 테니까 2번 법정 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요 원칙적이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죠?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에요. 자, 천연과실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의 사과는 언제 선이어야 돼요? 딸 때. 사과를 딸 때 선이면 과실을 가져요. 언제 소유자에 대해요? 사과를 딸 때 뭐죠? 소유자면 뭘 가져요? 과실을 갖죠. 따라서 원물로부터 불리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는 지문은 맞는데 이거는 뭐예요? 원칙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라는 지문 때문에 이건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가 있으면 천연과실을 뭐합니까? 수취합니다.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고 특약으로 달리 정하면 그 정해진 사람이 뭐 하는 거죠? 과실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선의점유자는 그 새끼 강아지에 대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언제? 개가 태어날 때 뭐이면 돼요? 선이면 되는 거죠. 근데 개 주인이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강아지도 좀 돌려달라고 하길래 그럽시다. 특약으로 뭐죠? 강아지를 뭐예요? 돌려주기로 했다면 그때는 뭐죠? 선의점유자라도 과실을 가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2번이죠. 반사의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 반사적 법률행위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좀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올해는 아주 평이하게 출제하고 있어요. 평이하게.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고요. 4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죠. 뭐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다라는 규정도 당연히 뭐죠? 강행 규정이고 특약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배제할 수 없는 거니까 4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라 다른 말로 하면 특약에 따라 부재소 합의한 약정은 무효이다. 요거는 무효이다. 이거는 뭐죠? 부재소 합의는 뭐죠? 유효하다. 뭐죠? X고. 뭐 해야 됩니까? 무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라는 것은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다투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이거는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또 이것도 출제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어휘표시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몽통 그려서 그냥 전체로 한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것도 출제 경향인 것 같고요. 일단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제3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지면 뭐예요? 제3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통정허위 표시한 후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이 파산관자인들은 뭐에 해당합니까?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잘 맞히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되죠? 선이기만 하면 되죠. 3번. 동계착오는 표시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유발이 됐다면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통정어휘 표시는 항상 무효죠. 누구끼리는요? 당사자끼리는요. 그죠? 다만 항상 무효이란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할 뿐이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5번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다. 그죠? 너무 질문들이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조문을 등한히 하신 분들이에요. 조문을. 그러니까 우리의 민법 문제는 출제자가 임의로 문장을 만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임의로 문장을 만들다 보면 뭐가 생겨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조문하고 판례를 그대로 원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반부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조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은 뭘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조문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항상 기본은 뭐예요? 조문입니다. 그래서 조문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물론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2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수용 능력이 없죠. 따라서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돼요? 도달이 되기 때문에 2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면 도달된 거죠. 따라서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고 이것도 조문 자체를 있다로 그냥 없다로 바꿔서 출제했을 뿐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뭐 해줘요? 간주해 주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공시송달을 언제 하죠? 가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다 맞았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번 주에 했죠.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원칙과 예외가 뭐하고 있죠?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나머지 것들 1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고요. 2번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임의 대리권이 뭐죠? 소멸하게 되고요. 3번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현명해야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뭐죠? 기속되게 되죠. 4번이 중요한데 일단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뭘 했어요? 참여를 했으면. 무슨 말이시겠죠?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보죠. 갑이 본인인데 을이 대리인이고요. 요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대리는 선이에요. 본인은 악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원칙적으로입니다. 선인가요? 악인가요? 선인 거죠. 왜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거 별거 아니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예요?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자꾸 대리인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문자로만 기억할 뿐이지 자기 거로 뭐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요. 만약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대리는 누구를 대입하라고요? 친권자를 대립해서 자꾸 접근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이게 뭐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뭡니까? 선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갑이 을에게 뭘 했냐면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죠? 본인이 참여했으니까 누구 것도 고려해요? 본인 것도 고려하므로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가 되는 거죠. 그죠? 원칙과 예외를 뭐예요? 뒤바꾸지 마세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본인이 지시했겠지 이렇게 넘겨짓지 마세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꾸 넘겨지서가지고 상상해가지고 문제를 그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보자고. 예외인 거죠. 특정한 법률에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본인은 자기가 아는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질문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민법조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문장에 불과한 겁니다. 6번이죠. 행위 능력자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대리하여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이 천재인가요?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죠? 근데 왜 천재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죠? 여기서는 반드시 매물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왜요? 우리가 보통 대리를 할 때는 본인을 누구로 집어넣었어요? 갑으로 집어넣는데 요 문제는 본인이 누구예요?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바로 옆에다가 뭘 하셔야 돼요? 매물을 하셔야 돼요. 매물을 안 하시고 자꾸 천재인 것처럼 어떻게 눈으로만 푸시니까 지문 보다가 갑과 을이 바뀌어버려요. 갑과 을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이상하고 난해하고 아이고 어렵다 이런다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통 본인이 갑, 대리인이 뭐예요? 을, 병이 뭐죠? 상대방.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문제를 읽어봤더니 대리인과 갑을병이 뭐예요? 바뀌어 있으면 반드시 옆에다가 뭘 하셔야 돼요? 메모를. 이 정도는 하는데 시간도 안 걸려요. 그죠? 메모를 하셔가지고 푸셔야지만 헷갈리지도 않고 시간도 절약하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뭐가 아닙니까? 천재가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죠. 그죠? 그래서 갑, 을이 뭐예요? 본인. 이건 뭐 시험 볼 때 적을 필요 없죠. 갑이 뭐죠? 대리인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리권 없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갑은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되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병과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매매 계약을 했죠. 가장 기본적인 효과가 뭔가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건은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지만 반드시 무권 대리인에게 뭐는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선이고 뭐여야 돼요?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갑에게 뭐가 있다고요? 행위 능력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옳은 것은 4번이죠. 상대방에게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가요. 갑은 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게 답이죠. 왜요? 갑에게 뭐가 필요 없다고요?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고요.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는 말은 갑은 을에게 갑은 병에게 무슨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얘기니까 답이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거 틀리신 분은 반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반성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를 엉뚱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무권대리를 설명드려 그랬던 거 있죠, 그죠? 그죠?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곱씹고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뭐예요? 더 곱씹고 해서 내 거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은 뭐죠? 3번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5번이죠. 5번. 자, 5번인데. 자,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할 때는 그 상대방에게 제한이 없어요. 병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그죠?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라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지만 철회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죠. 이게 또 기초적인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선의 상대방은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 추인했다면 선의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추인을 누구한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병은 선입니다. 을이 갑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면, 자,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죠? 몰랐더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여전히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 5번 지문도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곱씹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뭐요? 만드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이죠.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뭐가 있죠? 소급표가 있죠. 다시 말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요. 2번도 뭐죠? X죠. 왜냐하면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4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철회와 달리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으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이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일단 답은 5번이죠.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이에요. 이 선임은 뭘 말하죠? 숙권행위를 말하겠죠. 그럼 이 대리는 숙권행위를 통해서 선임됐다니까 무조건 뭐여야 돼요? 이미 대리인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모두 법정 대리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남은 지문들은 법정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8번이죠.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취소가 되면 수급적으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2번 제한 능력자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죠. 따라서 법정들이 동의 없이도 뭐죠? 취소할 수 있고요. 4번부터 볼게요. 4번 법정들이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죠.
그죠? 저번주도 막 그림까지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법정 대리는 아들이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므로,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될 필요는 없는 거.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은 많이 했죠. 자,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제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요건과 효과로서 추인할 수 있다.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은 뛰어넘은 이유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결여. 따라서 누구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스스로도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뭐 하지 못하냐면 추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뭐죠? 벗어난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9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같이 풀으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죠. 굉장히 환장한다 보니까 이게 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모르는 거가 어렵고 이런 거가 출제가 되면은 거기를 공부하면 되는데 민법은 계속해서 뭐예요? 대세김질이에요. 대세김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판례 이거 볼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리해드리고 중요하다고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내 거로 뭐죠? 만드시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원래 반복한다는 게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번이 답이죠. 나머지 것들 위증하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으니까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인정해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고 중요하고요. 4번은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묵시적으로 못하는 의사표시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따라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만약에 5번 질문을 선택하신 분은 심각하신 거죠. 어떤 심각성이죠? 저에 대한 도전이죠.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무효라고 한다면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5번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나온 또 반사적 법률이 또 떠오르는 거죠. 자꾸. 왠지 반사적인 건 나쁜 짓이니까 하면 뭐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계약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말은 누구의 첩이 돼주기를 약속했더라도 첩대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첩대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박 반사회적이죠. 도박이 반사회적이라는 일은 도박빚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안 갚아더라도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로 전제하고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효래도 채무불이익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X죠. 이 5번과 같은 지문은 계속 내요. 매년. 이렇게도 내고요. 또 어떻게 나와요?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럼 X죠. 왜요? 경매가 무효면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고요. 무엇도요?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 항상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답은 뭐죠? 1번. 10번입니다. 10번 조건 나오고 11번 기한액이 나오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들인데 일단 작년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조건과 기한이 출제가 안 됐어요. 재작년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잘 안 내는데 올해 시험 문제 쭉 보니까 모든 시험 문제에서 조건과 기한을 반드시 출제하고 있네요. 그 말은 올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조건과 기한은 뭐죠?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0번을 보시면 1번. 1번은 뭐죠? 개념이죠. 그죠? 조건은 장래 발생이 뭐죠? 불확실한 거고,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죠. 따라서 1번.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불능 조건 나오면 뭐가 떠올려야 돼요? 불정무, 불해조.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뭐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0월 25일까지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한 10월 한 15일쯤에 전화를 한 거죠. 야, 25일 날 갚기로 했는데 돈은 준비됐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나 신경 쓸 일 없고, 야, 이딴 전화를 어떻게 너가 나한테 할 수 있니? 막 이렇게 방방 뜨니까. 그래?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시험 보면 갚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얘가 10월 28일에 돼가지고 시험 보려고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되나요? 시험을 안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25일이라는 기한을 뭐죠? 연장해 준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한다면 이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인 거예요? 기한인 거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뭐죠? 4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지된 사실이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X죠.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입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 아주 잘 내는 형태의 지문이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번. 자, 정지 조건은 뭔가요? 현재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정지 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하죠.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효과가 생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의 성취는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5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경우에는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 있는 경우, 유상인 경우죠.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무상임치는 채권자인 임치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유상인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은행에서 뭐죠? 대출받은 경우죠. 그럼 예를 들어서 3년 상한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1년 만에 갚을 수 있죠. 그때는 다만 은행에서 뭘 해달래요? 중도상한 수수료 달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중간에 돈을 갚는 것은 뭐예요? 가능한 겁니다.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기한의 이익, 채무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그냥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입니다. 채권자의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무엇을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2번. 자, 담보가 침해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그죠? 저번 주에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 보자고요.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 을외의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이 침해가 되나요? 안 되죠. 어차피 후순위가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저당권자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후순위 권리자가 받는 거니까 저당권에 대한 아무런 침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주로 갑은 을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왜요? 저당권이 침해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말로 하면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1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면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더라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2번입니다. 자, 1번이 원칙이에요? 2번이 원칙이에요? 1번이 원칙이죠. 그죠? 저번 주에도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념만 아시고 알다시피 우리가 이게 원칙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죠? 답은 뭐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은 가입표입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 이것도 약간 벗어. 이게 두 개 지문이 나오면 다 시험 범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할부금 채권 있잖아요. 그러면 1월달치가 있고 2월달치가 있고 3월달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할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 민법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월달치 따로, 2월달치 따로, 3월달치 따로 이렇게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10년이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각각의 할부 채권이 뭐죠?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뭐가 돼요?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라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 4번은 뭐죠?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5번입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에요. 그럼 정기조건이니까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정지조건부니까 그죠? 바로 뭐가 돼요?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죠. 따라서 5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고요.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지체가 되는 거는 뭐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약간 좀 지엽적이긴 한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념 기억하시고 뭐가 원칙이라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원칙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왜 아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그 남들 다 설명할 때 딴 데 갔다 오셨으면서 질문하시면 어떡해. 아니, 못 드신 건 본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는 게 다른 분한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딴 데 갔다 오셔서 못 들으신 건데, 그거를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모르겠지만,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본인이 못 들으신 거예요. 그죠? 그건 본인 상관이지, 다른 분한테 피해주는 질문인 거죠. 그죠? 12번입니다.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건으로 묶인 것은,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틀린 분들이 꽤 많은데,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과 점유권은 부동산과 뭐예요? 동산이니까요. 2번 답이 될 수 없죠. 왜요? 소유권은 뭐죠? 부동산과 동산이니까요. 3번이 답이죠.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뭐죠? 부동산이니까요. 4번도 답이 될 수 없죠. 유치권은 뭐죠? 부동산과 동산이에요. 질권은 뭐 상관없고. 5번도 뭐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뭐죠? 부동산과 동산이므로 답이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또 올해 그 시험 문제 또 경향인데, 명인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다 냈어요. 작년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명인 방법을 냈었거든요. 냈었는데, 이례적이어서 잘 내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에 냈길래, 와, 신기하다는데, 올해 보니까 다 냈더라고, 다른 시험도. 그 말은 뭐죠? 명인 방법은 또 올해도 뭐예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고요. 일단 이중매매입니다. 이거 저번 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다 맞췄을 거예요. 그죠? 부동산에 관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을 갖습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 그죠?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먼저 점유한 사람이. 지상물에 관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을 갖습니까?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춘 사람이. 기억나시죠? 돈을 다 줬는지 안 줬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그 돈을 덜 줬다 이런 말은 뭐 하는 거? 일종의 함정, 고민하라는 건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요. 동산은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요. 수목은 뭐죠?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춘 사람이 뭐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13번. 갑은 을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계약 체결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런 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죠? 을의 동의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갑이라는 포기를 써서 붙였다. 명인 방법을 했네요. 따라서 이 소나무 누구 거예요? 이미 뭐죠? 갑의 것입니다. 이 을은 이 소나무를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이미 갑 거니까. 타인 소유 모이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뭐죠? 2번이죠. 갑은 소나무에 대하여 임목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심은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1번 을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X 누구 거죠? 갑 거죠. 3번 병이 을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이미 갑에게 뭐가 됐어요? 소유권이 됐으니까 이 명인 방법은 무효입니다. 4번 갑은 명인 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죠. 명인 방법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5번 갑은 소나무에 대하여 임목 등기 없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도 X입니다. 왜요? 명인 방법만 갖췄으니 이미 뭘 가졌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14번이죠.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간 생략 등기를 잘 내요. 그 다음에
추정력도 잘 내는데 오히려 중간 생략 등기를 더 많이 냈어요. 노래 시험들은 중간 생략 때는 하나도 안 냈더라고요. 오히려 뭐죠? 추정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추정력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추정을 하면 세 가지가 추정이 되죠. 권리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니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맞춰진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점이죠. 자,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다만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진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죠? 깨진다.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다면 그때는 뭐죠? 추정이 깨집니다.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는 거죠. 동의하세요? 자, 왜냐하면 신축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잖아요. 신축하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신축했다는 말은 그 다른 사람이 뭐예요?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고요. 따라서 그 보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번. 종중 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자, 유효한 명의신탁 어떻게 해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거죠. 다시 말하면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누구 거예요? 신탁자 건 거죠. 따라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내적으로는 누구 거기 때문에? 신탁자 거기 때문에. 5번 가등기가 됐더라도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무엇도 인정되지 않습니까? 추정력도. 따라서 가등기에 대해서 추정이 인정된다는 5번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순위는 소급되지만 물권 취득 시기는 항상 뭐죠? 본등기 한때죠.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진 않아요? 소급되진 않으므로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요. 담보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죠. 조건부 권리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를? 가등기로 하죠. 따라서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등기부 취득서에서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말하는데 제외되는 게 있죠. 후 보존 등기.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부 취득시하지 못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따라서 3번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전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무효 등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용할 수 있는 무효인 등기는 권리가 난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사실하나간 등기는 유용할 수 있고, 따라서 멸실된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를 나중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로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물론 5번도 맞겠죠. 표시 변경이 됐다 그래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